메디체크 건강 소식 3월호 국민을 건강하게 환경을 소중하게 한국건강관리협회 도전 건강결심 리포트 비만과 건강한 다이어트 비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에 큰 문제다. 건강상의 문제만 보더라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이 비만한 사람들에게서 2배 정도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 사람의 주요 사망 원인인 뇌졸중이나 심장병 역시 2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 2016년 기준으로 비만에 의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11조 원을 넘었다. 비만의 진단은 체질량 지수와 허리 둘레로 하는데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 나온 값으로 23kg/제곱미터 이상을 과체중, 25kg/제곱미터 이상을 비만이라고 한다. 허리 둘레는 남자는 35인치, 여자는 33인치가 넘으면 비만으로 진단한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을 비롯한 대사혈관성 질환 등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종류의 암 발생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만으로 인한 사망은 매년 28만 건가량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 중 흡연 다음인 2번째를 차지한다. 또 고도비만인 사람들은 좌석, 출입문, 화장실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고 공공교통수단으로 여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흔하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용차별도 명백히 존재한다. 또 자긍심 저하, 빈번한 신체적 학대 경험과 사회적 어려움이 합해져 비만인 환자 집단에서는 우울증 발생률이 매우 높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고도비만군은 1개 이상의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1.76배, 자가 스트레스는 1.38배, 자살 생각은 1.3배, 자살 시도는 2.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비만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체중 줄이기, 왜 어려울까?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사냥을 하거나 나무 열매, 뿌리 같은 것을 먹고 살았다. 그때는 음식을 보관할 줄 몰랐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을 때 충분히 먹어야 했고 몸에서 쓰고 남은 영양분은 지방으로 바꿔 저장해 먹을 것이 없을 때를 대비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먹은 것을 최대한 지방으로 저장하는 체질이 된 것이다. 당시에는 먹을 것이 부족했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많이 움직여야 했으므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다르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활동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남은 영양분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체질은 예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몸에 지방이 쉽게 쌓이면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이어트, 긴 호흡으로 천천히. 건강검진에서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진단받으면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실천하기 위해 몇 주간은 애를 써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쉽다. 생활 습관이란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밴 것이므로 단기간에 바꾸기가 어렵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먹은 것을 몸의 지방으로 저장하도록 만들어져 있기에 먹을 것이 흔한 환경에서 활동량은 줄어든 현대인은 체중 감량이 어려운 구조에 놓인 셈이다. 마음 같아서는 한 달 내 10kg 감량 목표를 세우고 달성을 위해 굶거나 운동량을 갑자기 늘리고 싶지만 이처럼 살을 급하게 빼면 틀림없이 다시 찐다. 지방은 원래 빨리 빠지지 않으므로 체중을 빨리 줄이려 하면 근육이 빠지게 되고 근육량이 감소하면 체중은 더 이상 줄이기 어렵게 된다. 그 상태에서 식사량이 예전으로 돌아가면 지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좀 답답하더라도 체중을 천천히 줄이는 것이 근육은 보존하면서 지방을 줄이는 방법이다. 식습관 개선과 꾸준한 운동. 비만 관리는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식사는 하루 3끼를 챙겨 먹되 대신 간식은 먹지 않는다. 식사량은 평소의 70에서 80% 정도로 줄이는데 특히 저녁 식사량을 줄여야 한다.
회식이나 외식 때 과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술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음주 횟수와 양도 줄여야 한다. 활동량을 늘리거나 운동을 병행한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능하면 몸을 많이 움직이도록 하고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한두 정류장 전에 내려 걷기, 점심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기, 1시간에 한 번은 스트레칭하기 등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누구나 어디서든 특별한 장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다. 햇빛을 받으며 걷다 보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와 우울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또 골 건강과 암 예방 등의 중요한 비타민 D가 생성된다. 가벼운 운동으로 몸의 활력도 되찾고 칼로리도 소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만과 고도비만은 치료 방법이 다를까? 고도비만의 치료도 비만과 동일하게 식이, 운동이 기본이 된다. 식사를 비롯한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섭취하며 소화가 다 된 후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운동은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매일 1시간 정도 하고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기 같은 근육 운동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추가하면 된다.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여기에 약물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고 위풍선 시술이나 비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비만과 다이어트 OX 퀴즈.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답이다. X. 비만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을 찌게 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비만인 사람은 대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갖고 있으며 이를 자신도 알고 있다.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비만을 부르는 습관을 고치려 하지 않고 약으로만 해결하려는 경우 오히려 무분별한 오남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비만이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O. 암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 중 비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 유방암이 비만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만 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O. 비만 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물론 모든 비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체질량 지수가 35kg/제곱미터 이상으로 비만이 심하거나 30kg/제곱미터 이상이지만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꼭 아침 공복에 운동을 해야 한다. X. 살을 빼기 위해서는 아침 운동이 좋다, 저녁 운동이 좋다, 또 공복이 좋다, 뭘 좀 먹고 하는 게 좋다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다. 자신의 여건에 맞는 시간과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다. 다만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저혈당의 위험 때문에 공복에 운동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화가 된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정 부위 감량 운동, 효과가 있다. X. 특정 부위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운동 방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특정 부위만 줄이는 방법은 없다. 다이어트는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아 신체 전체의 지방이 골고루 빠지는 것이다. 특정 부위 운동을 반복하면 근육은 커질 수 있어도 그 부위의 지방이 빠질 가능성은 낮다. 도전, 건강 결심, 솔루션. 비만 탈출을 위한 방법. 가이드 for 헬시 라이프. 비만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했다. 이제 실천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 지방 흡입, 약 처방, 비만 수술 등의 방법도 식이 조절과 운동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이며 이런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도 식이 조절과 운동이다. 가장 중요한 식이 조절. 살을 빼는 원리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다.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과 식단이 유행처럼 떠도는 것도 그만큼 성공률이 낮기 때문이다. 실천이 중요하다. 기본은 복잡하지 않다. 긴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 습관을 바꾸자. 원칙을 정하고 지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현재 하루 섭취 열량을 측정한 후 딱 500칼로리만 줄여보자. 일주일에 0.5kg 감량 효과가 있다. 이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매일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을 기록한다.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정한 단위, 예를 들어 밥 숟가락이나 늘 사용하는 접시, 밥 공기 등으로 하면 된다. 기록하면서 섭취량을 차츰 줄여보자. 외식 때 긴장하자. 절제하는 식습관을 유지하다가도 외식을 하게 되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수 있다. 먹는 양을 체크하기도 어렵다. 너무 엄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심하자. 술은 체중 감량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열량도 높고 안주도 문제다. 적당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계량법도 없지만 술은 정말 적당히 먹고 안주도 자제하자. 굶기는 최악이다. 하루 3끼 조금씩이라도 챙겨 먹어야 한다. 포만감이 뇌에 도달하는 시간을 고려해 천천히 먹자. 패스트푸드는 가급적 멀리하고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보자. 채소 위주로 먹으라는 말은 귀가 따갑도록 듣는다. 그만큼 체중 감량은 물론 건강 증진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수분도 많아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내 몸에 맞는 꾸준한 운동. 이제 많이 움직이는 일만 남았다. 시간이 넉넉할 경우 운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운동은 체중 감량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하나 정하자. 일주일에 2, 3회, 10년 이상 할 운동을 찾는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질리지 않고 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 더 좋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은 중강도로 하루에 30분에서 60분 또는 20분에서 30분씩 2회에 나누어서 한다. 일주일에 5회 이상 실천해보자. 근력 운동도 병행해야 한다. 일주일에 2회 정도가 적당하다. 혈압이나 관절 등 건강 상태에 맞춰 스쿼트, 소도구 활용, 기구 등을 적절하게 이용해 근육을 유지하고 단련한다. 1시간에 5에서 10분 정도는 일어서서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등 몸을 움직이자. 앉아있는 시간은 복부 비만 수치와 비례한다. 식사 후 눕지 말고 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등의 동작을 해보자. 사무실에서는 계단을 오르내리고 복도를 걷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계단 오르기는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다. 68kg인 사람이 1분간 계단을 오르면 약 1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칼로리 소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체 근육이 강화되는 점이다. 35층에 근무한다고 35층을 다 계단으로 오를 필요는 없다. 25층 정도에 내려서 10층 정도를 계단으로 올라가 보자. 익숙해지면 2계단씩 밟아 오르면 운동 효과는 더 커진다. 실천, 건강 생활, 건강하게 나이 들기. 조금은 다른 노년기 당뇨병 관리. 노년기에 당뇨와 혈압이 정상이면 건강하다고 얘기한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당뇨와 혈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당뇨는 당화혈색소 수치로 관리하는데 노년기 당뇨는 노쇠 정도를 감안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조금은 다른 노년기 당뇨 관리 방법을 알아보자. 개인의 노쇠 정도에 따라 달라야 할 목표 혈당. 당뇨병 치료를 받는 85세 여자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걱정 가득한 얼굴로 한마디 내뱉는다. 혈당 조절이 너무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아요. 진료 모니터에 나타난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 당화혈색소가 7.4%이다. 나는 환자분에게 질문했다. 혈당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고 싶으신가요? 미국 및 대한당뇨병학회의 당뇨병 진료 지침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성인의 적절한 목표 혈당은 당화혈색소 6.5에서 7%로 제시되어 있다. 철저한 혈당 관리는 망막병증, 알부민뇨, 신경손상과 같은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는 물론
환자 역시도 당화혈색소 7%는 절대 넘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든 당뇨병 환자는 상황이 좀 다르다. 긴 유병 기간으로 인해 이미 미세혈관 합병증이 와 있는 경우가 많고 여러 기저질환에 동반한 노쇠한 몸 상태로 인하여 쉽게 저혈당에 빠진다. 이러한 경우 과도한 혈당 조절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나 전체적인 사망률 개선에 이득이 없고 오히려 저혈당을 자주 유발하여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혈당 조절이 득보다 실이 되는 순간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정답은 개인의 노쇠 정도에 따른다. 노쇠는 신체 내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생리적 여력의 줄었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대개 걸음이 느려짐, 일상생활의 장애, 식욕 감소, 기운 없음, 기억력 저하 등을 주 증상으로 한다. 노쇠를 측정하는 여러 도구가 있으나 가장 간편하고 직관적인 도구는 바로 임상 노쇠 척도이다. 개인의 건강 상태를 나이나 질병의 개수가 아닌 거동, 일상생활의 장애 등과 같은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하는 지표들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며 보통 CFS 5 이상일 때 노쇠한 상태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노쇠의 개념을 미국 당뇨병 학회의 진료 지침에 적용해보면 지침서의 복잡, 중간 건강 상태는 CFS 4에서 5, 매우 복잡, 나쁜 건강 상태는 CFS 6에서 8에 해당한다. 즉, CFS 4에서 5의 노쇠 정도라면 환자의 목표 당화혈색소는 8% 미만이며 CFS 6 이상이 진행된 노쇠 상태라면 목표 당화혈색소는 8.5% 미만이 된다. 당뇨병 약제 사용. 고령의 노쇠한 환자는 보통 체중 감소, 근감소증, 식욕 부진, 인지기능 저하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되어 있고 저혈당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이에 맞는 적절한 약제 사용이 중요하다. 먼저 경구약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트포민의 경우 소화불량, 설사와 같은 소화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식욕 부진, 체중 감소가 두드러진 고령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며 신기능 저하 여부를 잘 관찰해야 한다. 또한 설포닐 우레아와 같은 인슐린 분비 촉진제의 경우는 고령 환자에게서 저혈당 발생에 유의해야 하고 티아졸리딘디온 계열의 약제는 붓기와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SGLT2 억제제 계열의 경우는 체중 감소, 탈수, 요실금이 있는 경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는 고령의 당뇨병 환자에게도 세심한 약제 조절이 중요하다. 노쇠한 환자는 저혈당 발생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 기저 인슐린은 아침에 주사하는 것이 권장되며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 다회 인슐린 주사 요법보다는 단순화된 용법이 추천된다. 클리니컬 프레일티 스케줄 코리안 1. 매우 건강. 강건하고 활동적이며 활력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는 사람. 보통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동년배에서 가장 건강한 편. 2. 건강. 기저질환은 없지만 매우 건강한 상태는 아닌 사람. 가끔 격렬한 활동 혹은 운동을 함. 3. 건강관리 우수. 의학적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활동 이상의 다른 격렬한 활동은 하지 않는 사람. 4. 아주 경미한 허약.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받을 정도는 아니나 본인의 상태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활동이 느려지거나 일과 중에 피곤함을 느끼는 증상이 대표적. 5. 경미한 허약. 행동 둔화의 양상을 보이며 다소 어려운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에는 도움이 필요함. 대부분의 경미한 허약을 가진 사람들은 점차 야외에서 혼자 걷는 것, 식사 준비, 집안일 등을 수행하기 어려워지게 됨. 6. 중등도 허약. 모든 외부 활동과 집안일에 도움이 필요함. 실내에서는 계단 오르기, 목욕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옷 입기에도 약간의 보조가 필요할 수 있음. 7. 중증 허약. 신체적
혹은 인지적인 이유로 타인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으나 상태가 안정적이고 사망 위험도 높지 않아 보임. 8. 초고도 허약.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일상생활을 타인에게 완전히 의존함. 사소한 질병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움. 9. 불치병 환자.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암 등 두드러지는 기저질환에 의해 6개월 이하의 기대수명 상태. 혈당 조절 너머의 몸관리. 당뇨병 환자는 일반 성인보다 노쇠, 근감소증이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역으로 노쇠와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는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높고 혈당 조절이 더 어렵다. 따라서 고령의 당뇨병 환자 관리는 혈당 수치 조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 함께 동반된 노쇠와 근감소증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단적으로 혈당 상승이 두려워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생활 패턴은 체중 감소를 일으켜 노쇠와 근감소증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한다. 즉, 당 조절은 잘 되는데 늘 기운이 없고 걷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다. 개별적 질환에만 초점을 맞춘 건강관리는 내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놓치기 쉽다. 단순한 혈당 조절을 넘어 내 몸의 노쇠도를 살피고 오른쪽의 그림처럼 다면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실천, 건강 생활, 2030 건강. 담배 끊고 살찌면 오히려 심뇌혈관 건강에 나쁘지 않나요? 담배를 끊으면 살이 찌고 건강에 더 해롭다.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 흡연자들은 흡연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론은 아니다이다. 살이 약간 찌더라도 흡연보다는 덜 해롭고 전자담배는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사람들은 흔히 건강관리는 40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20, 30대에 당면하는 여러 과제들 때문에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금연이나 절주를 권하면 흡연과 음주가 사회생활에 필요하다면서 끊을 수 없는 다양한 이유를 호소하는 환자들을 자주 본다. 오랜 기간에 걸친 흡연으로 인해 폐기종이 있던 체구 좋은 30대 중반 남자 환자에게서 이번 건강검진을 통해 고지혈증이 발견되었다. 주치의로서 당연히 금연을 권유했는데 환자가 선생님, 담배 끊으면 살찌잖아요. 지금보다 더 비만이 되면 심장에 오히려 안 좋은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 금연에 도전했다가 금연 시작 후 증가하는 체중 때문에 금연을 포기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금연은 심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만은 그 반대인데 금연 후 체중이 증가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도는 어떻게 될까? 금연 실천이 건강에 더 이득. 이 질문의 해답을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서 필자가 속한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 2002년에서 2003년과 2004년에서 2005년에 건강검진을 총 2번 받은 40세 이상 남성 11만여 명을 대상으로 금연 후 체중 증가와 심근경색 및 뇌졸중 발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담배를 끊은 후 살이 찌더라도 계속 흡연을 한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 및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각각 67%, 25%나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 결과를 본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팀도 한국 의학자들의 이번 빅데이터 활용 연구가 금연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며 국내외 언론에서는 금연 후 살쪄도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 줄어든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금연 후 혈당이 조금 올라도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금연했는데 혈당과 뱃살이 늘어서 오히려 안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약간 체중이 늘더라도 지금 바로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더 중요하다. 전자담배 의존도 NO! 흡연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친다. 심지어 간접 흡연은 뼈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편이 집에서 흡연하는 경우 아내의 골다공증 위험이 올라간다.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아토피 위험도 높인다. 미래 배우자와 자녀의 뼈 건강,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금연이 필요하다. 담배를 완전히 끊지는 못하더라도 피우는 양을 줄이면 그래도 덜 해로울까 하는 질문도 종종 받는다.
흡연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금연이 가장 우선 권유된다. 아주 소량의 흡연을 해도 심내 혈관 위험도는 꽤 높아지기 때문이다. 흡연량을 줄이면 일부 폐암 위험도가 약간 감소하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는 금연이 원칙이다. 일부 흡연자들은 금연을 결심하고서도 당장 담배를 끊기보다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바꾼 뒤 서서히 담배와 멀어져 보려 한다. 하지만 일반 담배 금연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은 완전한 금연 상태를 유지한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1%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일반 담배를 5년 이상 금연했던 그룹에서도 다시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무려 70%나 높았다. 이는 일반 담배 금연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심내혈관 질환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흡연자가 전자담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일반 담배를 완전히 끊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미 일반 담배를 끊은 사람은 전자담배 사용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근거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산출된 신뢰할 만한 결과들이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올해에는 꼭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자. 실천, 건강 생활, 똑똑한 육아. 아빠들, 아이와 시간을 보내세요. 아빠의 양육 참여가 늘고 있다. 육아 박람회에 아내와 함께 방문한 아빠들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고 학부모 상담, 발표회 등에도 참석하는 아빠들이 많아졌다.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도 어색하지 않다. 아빠가 양육에 참여하면 아이들의 지능, 공부 능력이 향상되고 성적도 오른다고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뛰어난 아빠의 양육 참여에 대해 알아본다. 독일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이미 오래전에 아빠가 양육에 참여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아빠의 양육 참여가 자녀의 성역할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 인성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이를 돌보고 싶은 욕구는 남녀 모두의 인간성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며 교육과 학습이 제공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빠가 자녀 양육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4에서 6세 아동은 관심 영역이 자신의 신체보다 타인에게로 확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특히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아빠의 육아 참여를 강조했다. 유대인 아빠는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종교, 역사, 사회, 정치, 경제 전반과 아빠의 경험, 일상의 이야기 등을 나누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또 매일같이 잠자리에 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데 이 덕분에 유대인 아이들은 또래에 비해 1.5배의 어휘를 인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빠 육아의 장점. 아빠 효과라는 효과 이론이 있다. 아빠가 아이와 교류를 많이 할수록 인지와 정서, 행동 발달, 대인관계 등 아이의 모든 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커진다는 이론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 심리학 교수인 로스 파크는 아빠와의 상호작용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뇌를 발달시킨다. 영유아기 때 아빠와의 관계가 부족했던 아이들은 수리 능력이 떨어지고 학업 성취 동기도 낮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아이의 정서 조절 능력을 향상하고 사회성을 증진하며 청소년기의 학습 능력이나 안정적인 정서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높을 경우 아이의 성취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여러 차례 보고되어 왔다. 미수가 9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아빠의 육아 참여도에 따라 3세 때 인지 발달에서 현저한 차이가 남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아빠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서를 공감하며 의견을 존중하고 올바른 훈육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아이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행동 문제, 감정 조절의 어려움 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축적되어 있다.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높으면 아이들이 자라나며 두 성별의 특징을 모두 경험할 수 있고 성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게 된다. 특히 아들에게 아빠는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한 성 역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더하여 아빠의 양육 참여는
독방 육아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동안 양육을 홀로 전담했던 엄마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이를 통해 부부가 서로의 양육 방식과 태도에서 배울 점을 찾을 뿐 아니라 조화로운 가족 분위기가 조성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커질 수 있다.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75년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의과대학생들을 추적 관찰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 중 하나인 하버드 그랜트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이 아이의 성인기 이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서 엄마와 아빠 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엄마와의 관계가 좋았던 성인들은 이후의 삶에서 치매 발생률이 낮아지고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와 관계가 좋았던 성인들은 불안 증상의 감소 등 정서적 안정 효과를 누리고 75세 이후 노년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2016년도 보고된 국내 연구 결과인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 보고서에서도 엄마와의 관계가 좋을 때 아이는 성적과 상관없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아빠와의 관계가 좋을 때 경제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부모가 서로 조화롭게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의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아빠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는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고 이는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웨덴의 경우 아빠가 의무적으로 최소 9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여 아빠와 자녀 간의 특별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아빠의 양육 참여의 중요성을 개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인지하고 아빠와 엄마가 양육을 분담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현재 국내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의 좋은 경험과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육아는 돕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고 각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실천, 건강 생활, 우리 집 주치의. 방치하면 안 돼요. 기관지염. 이러다 낫겠지 하며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기관지염이 그렇다. 흔히 하는 기침이라고 여겨 저절로 낫기를 기다리다 만성기관지염이 되기도 한다. 3주 이상 증상이 계속되거나 발열, 호흡곤란 등이 동반될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는 기관지염. 기관지란 사람의 호흡기를 이루고 있는 폐실질과 연결된 통로를 말하며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기관지염이라고 한다. 기관지염이 있을 경우 기침이나 가래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기관지염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뉜다. 급성 기관지염의 경우 감기나 다른 호흡기 감염으로 인해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만성기관지염의 경우 기관지 내벽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흡연 등의 반복적인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기관지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기관지염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만성기관지염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포함되는 질환 중 하나이며 폐암 등의 심각한 질환에서도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증상이 지속될 경우 검사가 필요하다. 급성 기관지염의 경우 가벼운 두통이나 몸살 등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보통 일주일 정도면 호전되지만 일부에서는 수주 이상 지속적으로 기침할 수도 있다. 기관지염의 증상. 기침, 점액성 가래, 투명색에서부터 누런색, 녹색까지 가래의 색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피로, 호흡곤란, 미열과 오한, 가슴 불편감.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기관지염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될 때, 증상으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을 때,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을 때, 변색되거나 화농성 가래가 있을 때, 가래에서 피가 보일 때,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 흡연과 대기오염이 원인,
만성기관지염은 특별한 원인 없이 기침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과다한 객단 배출이 적어도 1년에 3개월 이상, 최소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를 말하며 결핵이나 다른 폐질환에 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만성기관지염의 경우 급성 감염이 동반되어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만성기관지염이 있는 사람들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폐기종과 함께 만성기관지염을 포함하는 폐질환으로 폐의 공기 흐름을 막고 호흡곤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만성염증으로 인해 기관지벽이 파괴될 경우 일부 기관지는 구조가 파손되고 늘어나면서 기관지 확장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임상 양상에 따라 만성기관지염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가래의 색깔이 흰색 또는 무색 점액성이고 호흡곤란 등이 따르지 않을 때는 단순 만성기관지염이라고 하고, 색깔이 노랗고 탁할 경우에는 화농성 만성기관지염, 호흡곤란이 따를 경우에는 폐쇄성 만성기관지염으로 구분한다. 만성천식성 기관지염은 만성기관지염과 기도폐쇄가 있는 환자에게서 자극성 기체나 급성 호흡기 감염으로 심한 호흡곤란과 천명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만성기관지염은 주로 중년이나 노년 남성에게서 발병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인의 비율이 높으며 안개가 끼거나 춥고 습한 기후에서 자주 발병한다는 특징이 있다. 역시 주요 발병 원인은 흡연이며 대기오염도 중요한 원인이다. 폐감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기관지 배액이 잘 안 되는 것, 폐섬유증, 기관지의 기계적인 변화가 그 원인일 수 있다. 직업적으로 먼지나 유독가스 등에 노출되거나 기도 감염이 반복될 때도 발생 가능하다. 물을 자주 마시고 코로 숨쉬기. 급성 기관지염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증상에 대한 조절만으로도 1에서 3주 안에 해결된다. 만성기관지염의 경우 제일 먼저 기관지를 자극하는 물질을 회피해야 하므로 금연이 첫째 치료 전제 조건이고 비흡연자인 환자의 경우 담배 연기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대기오염이 심한 주거지역을 떠나 맑은 대기 환경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다. 겨울철에도 충분한 습도를 유지해 기관지 자극을 최소화하는 회피요법을 시행토록 한다. 약물은 호흡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소염제나 기관지 확장제 등을 쓰도록 한다. 일상생활에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입 대신 코로 숨을 쉬며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대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실천 건강생활. 국민을 건강하게, 환경을 소중하게. 궁금해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건강증진사업. 건강검진이 일반화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건강수명 연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건강생활 실천 상담실 운영과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직원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정부청사 건강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고객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활동.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일상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원 검진 고객을 대상으로 문진과 검진 결과에 따른 영양, 비만, 운동, 절주, 금연, 스트레스 등 생활습관 상담 및 1:1 관리를 제공한다.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서는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도 진행한다. 또 당뇨 위험군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당뇨병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2년 975명을 대상으로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해 27.5%인 268명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하는 메디케어 플러스는 만성질환과 주요질환 항목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영양상담을 제공하며 섭취 음식 영양소 정보, 섭취 칼로리, 영양소 과부족 상태 등을 평가해 집중 관리한다.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더불어 건강 친화적 직장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직원 스스로 적극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영양, 비만, 신체 활동,
정신건강 등을 주제로 직원 대상 건강증진 사업을 꾸준히 실행 중이다. 2022년 새해 건강계획 세우기 이벤트를 기획해 영양, 운동, 정신건강, 금연, 금주 5가지 영역에서 꾸준한 건강실천 의지를 피력한 직원 308명에게 짐스틱, 요가링 등을 포함한 건강증진 럭키박스를 제공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가파른 성장세에 발맞춰 협회에서도 활용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고 직원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본부 및 서울 동부 경기지부 직원 총 252명을 대상으로 뇌파, 맥파 스트레스 측정, VR 정신건강 힐링 체험, 3D 체력 측정 등을 실시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를 운영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온라인 마음건강평가 및 스트레스 관리 강의도 진행했다. 희망 직원 253명을 대상으로 우울, 불안, 번아웃, 직무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평가를 실시, 현재 상태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유소견이 있는 경우 관리 방법 등을 제공했다. 또 전 직원 1,581명을 대상으로 강북 삼성병원 정신의학과 신영철 교수의 스트레스 다스리기, 지친 직장인을 위한 정신과 의사의 조언, 강의도 제공하는 등 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규칙적인 걷기 및 신체 활동 증가를 통한 직원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온 직원 워크온 행사를 실시했으며 총 1,823명의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한 달간 15만 보 달성 시 커피 쿠폰, 30만 보 달성 시 영화 티켓을 제공하는 챌린지로 15만 보는 1,153명, 30만 보는 335명이 달성했다. 건강증진 사업 질 향상. 협회는 임직원 건강 증진을 위해 수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인정받아 지난 11월 25일 공공기관 부문 스포츠 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근로자의 신체 활동 및 체력 증진을 위해 스포츠 지원을 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건강식생활 실천 영양지수 체험 프로그램에 본부 및 17개 지부 영양사가 참여하여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 프로그램은 식생활, 영양 실태를 진단하는 영양지수 설문지를 활용해 식사의 질을 평가하고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영양상담 및 건강생활 실천 관리 업무에 매진해 건강증진 사업의 질을 향상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국 지부 건강생활 실천 상담실을 대상으로 우수 운영지부를 선정해 격려하는 등 건강증진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청사 건강지원센터 운영. 협회는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청사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 수준에 따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을 습관화해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 세종, 대전, 대구, 광주 등 총 5개 청사에 마련된 건강지원센터에서 2022년 기준 총 1만 6,582건의 만성질환, 비만, 영양상담을 진행했다. 또 건강 캠페인을 실시하고 매월 주제별로 헬스레터를 제작해 제공하는 등 협회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실천, 건강생활, 메디체크 이슈, 자궁경부암 주사, 남자도 맞아야 하나요? 최근 산부인과를 찾는 젊은 남성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불렸던 HPV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서다. HPV는 여성의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 들어 남성 역시 HPV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남성도 HPV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생소한 HPV, 전체 암의 5%가 HPV 탓. 남녀 모두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HPV는 종류만 200종이 넘는다. 이 중 40종 이상이 직접적인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는데 성을 매개로 하는 탓에 성생활을 하는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HPV에 감염된다 해도 대부분 증상이 없고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다만 지속적으로 감염될 경우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남성에게는 두경부암, 항모남, 생식기 사마귀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 HPV 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60만 례 이상의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체 암의 약 5.2%에 해당한다. 국내 젊은 자궁경부암의 증가. HPV 관련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자궁경부암이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에서 15세에서 44세 여성암 사망률 4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다. 2019년 스페인 카탈루냐 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새로 진단받은 환자가 56만 9,847명이며 하루 평균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853명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궁경부암 환자 추이도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서 발표한 자궁경부암 연도별 환자 수 추이에 따르면 2017년 59,910명에서 2021년 65,013명으로 환자가 8.5% 증가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교적 젊은 3040 자궁경부암 환자가 35.9%에 달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HPV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HPV 백신 접종. 다행히 HPV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 자궁경부암 환자의 99.7%에서 HPV 감염이 발견되면서 다른 암과 달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재 병원에서 접종 가능한 HPV 백신의 종류는 2가, 4가, 9가 백신이다. 2006년 첫 HPV 백신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10년이 지난 2016년에 현존하는 HPV 중 가장 많은 유형의 예방이 가능한 9가 백신이 출시됐다. 이 9가 백신은 HPV 유형 중 생식기 사마귀를 일으키는 6, 11형과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16, 18, 52, 58형 등을 포함해 총 9가지 HPV 유형을 커버한다. 생식기 사마귀와 자궁경부암, 항모남, 질암, 외음부암 등의 암 예방 범위도 90%로 넓다. 9가 백신은 2020년에 만 45세 여성까지 접종 연령이 확대돼 여성은 만 9세에서 45세, 남성은 만 9세에서 26세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남녀 모두 HPV 백신 접종 필요해. 최근 남성의 HPV 백신 접종 필요성이 대두되는 한편 아직까지 자궁이 없는 남성이 왜 HPV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의문도 많이 제기된다. 그러나 남성의 HPV 백신 접종은 남성 본인의 건강관리에 유익하다. 그뿐 아니라 남녀 모두 접종 시 이점이 크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전세계 자궁경부암 퇴치 계획에 따르면 남녀 HPV 백신 접종률이 75%를 달성할 때 HPV 16형을 포함한 대부분의 HPV 유형을 30년 안에 퇴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면역에 더불어 HPV 남성 질환도 반드시 예방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HPV 남성 질환은 생식기 사마귀로 지난 10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비교적 성생활이 활발한 젊은 남성층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남성에게 HPV 백신이 중요한 대안이 되는 이유는 남성의 HPV 6, 11, 16, 18형에 대한 평균 자연 항체 생성률이 7.7%로 낮기 때문이다. 이는 백신 접종 없이는 HPV 감염을 막을 길이 없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남성 구인도암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2015년 두경부암의 일종인 구인도암 발병률이 자궁경부암을 앞서 가장 흔한 HPV 관련 암이 되었을 정도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두경부암 발병률이 10년간 35%나 증가했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HPV 백신 접종 가능. 성경험이 없는 경우 HPV 백신이 효과 없다는 낭설로 인해 접종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은 의미가 있다. 성경험 시작 이전 접종이 가장 좋은 시기임은 맞지만 성경험을 통해 이미 HPV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HPV 감염 질환을 유발하는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격언처럼 백신 접종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아직도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HPV 백신 접종만으로 전체 암 중 5%의 원인이 되는 HPV를 예방하는 것은 큰 이점임이 틀림없다. HPV 백신은 산부인과를 비롯해 비뇨기과 등 여러 과에서 접종 가능하다. 향후 45세 이하 여성뿐 아니라 20대 젊은 남성도 HPV 백신 접종을 마쳐 HPV를 예방할 수 있길 당부한다. 함께 건강 건협, 건강한 만남. 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배정남. 인터뷰 중 배정남이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은 고맙다였다. 영화 영웅에 자신을 캐스팅해준 윤재균 감독부터 아버지 같은 형이자 선배 배우인 이성민과 반려견 벨까지 그는 옆에 있어준 존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들 덕분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했다. 영웅 출연, 런웨이 처음 섰던 20년 전 그 느낌. 미키마우스가 수노인 빨간 모자를 쓴 배정남이 영화 영웅 대본을 받아들고 기쁨을 만끽했던 때를 떠올렸다. 와, 이거 행복했죠. 경상도 억양이 강한 특유의 솔직하고 경쾌한 말투가 순식간에 인터뷰 장소의 공기를 바꿔버렸다. 여기저기서 웃음이 쏟아져 나올 듯 분위기가 상기됐다. 처음엔 아무래도 쌍천만 감독님이시니 살짝 무섭겠지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윤재균 감독님과는 처음부터 그냥 형님 동생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캐릭터인데 한번 보고 답 주세요 하기에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보니 제 역할이 더 커져 있었어요. 유명 모델이자 패셔니스타인 배정남은 2012년 영화 시체가 돌아왔다 이후 베를린, 마스터, 보안관, 오케이 마담 등의 작품에 배우로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그런 그에게 영웅은 터닝포인트라고 표현해도 아깝지 않을 특별한 작품이다. 책을 보는데 막 뜨거웠어요. 이런 책은 처음이었거든요. 이런 명작, 이런 캐릭터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에겐 기존 캐릭터가 있어 비슷한 것만 계속 들어오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진지하게 격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면 보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윤 감독님이 영웅을 통해 제가 선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부모 같은 형님 이성민. 배정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배우 이성민이다. 보안관에서 만난 이성민을 두고 배정남은 방송에서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성민은 남다른 가정사를 겪은 배정남의 결핍을 채워준 사람이었다. 작품 나올 때 성민 형님을 만나면 부모님 앞에서 시험 치는 느낌이에요. 평소엔 티키타카 말이 많다가 이럴 때는 서로 말을 안 해요. 다른 선배들이나 형들 앞에서는 괜찮은데 성민 형한테는 부끄러워요. 이상하죠? 아마도 애정이 깊어서 그런가 봐요. 형은 제가 화면에 나오면 불안해서 영화를 잘 못 보겠대요. 아마 이번에도 영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 애썼다 한마디 할 것 같네요. 배정남은 최근 이성민의 탁월한 연기로 화제가 됐던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봤다고 했다. 이성민의 연기력에 새삼 감탄하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에 더욱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이성민이 노인 분장을 한 모습이었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형님이 연기한 진양철 회장이 선망 증상으로 침을 흘리는 씬이 있어요. 예전에 미운 우리 새끼 촬영 때 술에 취해서 형님에게 형님은 실버타운 안 보냅니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노인 분장을 하고 침 흘리시는 장면을 보니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형이 벌써 55세예요. 나중에 내가 70대가 되면 형님이 90대가 되겠죠. 그때는 제가 모시고 싶어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반려견 투병. 배정남은 지난해 반려견 벨의 급성 디스크 투병 소식을 알리며 팬들로부터 많은 안타까움을 샀다. 그는 최근에도 간간히 벨의 소식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통해 알리고는 한다. 반려견의 투병 기간을 함께하면서 배정남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했다. 지난 삶을 돌아봤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자신의 옆에 있는 이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전엔 하숙집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제 집에서 살아요.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정서적 안정감이 없었는데 벨 덕분에 책임감과 안정감이 생겼어요. 벨이 이제 10살이에요. 그동안 제가 벨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머지 삶은 제가 줘야죠. 벨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감사하고 행복해요. 요즘엔 애몬데 에너지와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래버리면 벨한테 못 해주잖아요.
우리 둘이 진짜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시간을 돌아보면 참 아름다워요. 감사와 고마움을 느껴요. 옛날엔 몰랐어요. 1983년생인 배정남은 올해 40살이다. 40살에 그는 인생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함을 느낀다. 불안했던 20대와 30대를 지나 40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됐다. 20대 때는 부산에서 올라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리를 잡아야 했어요. 불안했죠. 일 하나 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20년간 많은 일을 겪고 나니 여유가 생겼나 봐요. 이제는 길게 오래 하는 놈이 강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영웅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 이제 시작할 수 있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40에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인생은 40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과 건강 관리는 기본이죠. 모델로 활동을 시작해 배우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배정남. 모델 출신답게 몸 관리가 철저하다.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뽐낸 복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차곡차곡 시간을 쌓아 만들어낸 근육이다. 지방이 쌓일 틈이 없으니 건강 수치도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하다. 연예인인 만큼 생활이 불규칙해질 때가 있지만 최대한 식사 시간과 운동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또 반려견과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레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배정남. 그의 건강 비결은 매일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 함께 건강 건협, 즐거운 산책, 고요함과 신비로움을 간직한 영월. 영월하면 천문대와 박물관이 떠오르지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 또한 영월로 발길을 돌리게 만든다.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운 풍경과 고요하고 깨끗한 마을이 영월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곳으로 각인시킨다. 추억을 만들어주는 섭다리.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에 있는 섭다리는 강을 사이에 둔 마을 주민의 왕래를 위해 매년 물이 줄어드는 겨울 초입에 만들었다가 여름철 불어난 물에 떠내려갈 때까지 사용하는 다리다. 판운마을 회관 앞에 놓여 평창강을 사이에 둔 밤뒤마을과 건너편의 미다리마을을 하나로 연결해준다. 섭다리는 물에 강한 물풀의 나무를 Y자형으로 거꾸로 받고 그 위에 굵은 소나무와 참나무를 얹어 다리에 골격을 만든 후 솔가지로 상판을 덮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어 만든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도끼와 끌로만 기둥과 들보를 만드는 전통 다리다. 어디를 가든 현대적인 다리가 들어서 있는 요즘 이런 다리를 건너보는 것만도 추억거리가 된다. 건너에는 작은 찻집도 있고 10월 말경에는 섭다리 축제도 열린다. 신비로움을 간직한 선돌. 선돌은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서강가 절벽 위에 자리한 마치 큰 칼로 절벽을 쪼갠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 높이 약 70m의 바위다. 신선함이라고도 불리며 푸른 강물과 층암 절벽이 어우러진 경관이 신비롭고 아름답다. 단종이 영월 청룡포로 유배가는 길에 선돌이 보이는 곳에 잠시 쉬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선처럼 보였다고 해서 선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나무 계단을 걸어올라 정상에 다다르면 선돌과 함께 서강 옆에 펼쳐진 조용하고 아담한 마을이 눈에 들어온다. 전망대에서 선돌을 바라보면 마치 신선이 된 느낌도 든다. 또 선돌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면 한 가지씩 꼭 이루어진다고 한다. 한반도를 닮은 한반도 지형.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에 위치한 한반도 지형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5호로 지정되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 땅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을 전망대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주차장에서 오솔길을 따라 15에서 20분가량 걸으면 앞이 탁 트인 곳에 한반도 지형이 펼쳐진다. 주변에 강물과 산, 나무가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특별한 풍경을 보여준다. 서강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 중 하나로 평창강 끝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굽이쳐 흐르는 강물의 침식과 퇴적 등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다. 붉은 대나무가 눈길을 끄는 젊은 달 Y파크. 젊은 달 Y파크는 영월군 주천면에 술샘 박물관을 재정비해 만든 곳으로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과 박물관, 공방, 카페가 들어선 복합 문화 공간이다. 젊음을 뜻하는 영과 달을 뜻하는 월을 더해 젊은 달 Y파크라 이름 지었다. 조각가 최우경 씨가 공간을 기획해 총 10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다. 공간 자체만으로도 예술작품 같은 곳에서 작가들의 다양한 오브제를 만날 수 있으며 기획 전시도 활발하게 열린다. 붉은 대나무, 붉은 파빌리온, 목성 등의 공간을 걷다 보면 작가의 의도처럼 우주 속을 거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천문대를 모티브로 한 별총총 마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일대의 별총총 마을은 별마루 천문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벽에 별과 별자리를 그린 벽화마을이다. 폐광지역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영흥리 주민들도 직접 그림을 그리는 등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성됐다. 알록달록한 그림으로 마을 분위기가 한층 밝아지면서 찾아오는 사람도 늘었다. 30분 정도면 별총총 마을을 다 둘러볼 수 있고 곳곳에 자리한 예쁜 그림 앞에서 인생샷도 남길 수 있다.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주택가 별총총 마을은 벽화마을로 단장하는 한편 노후된 주택도 정비하는 등 도시재생의 과정을 거쳐 영월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마을로 거듭났다. 함께 건강 건협 지구를 부탁해. 식탁 위에서 지구를 살리는 방법 채식. 기후위기 시대에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루에 3번 마주하는 식탁 위에도 지구를 살릴 방법이 있다. 바로 채식이다. 환경을 위해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채식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채식과 환경의 상관관계. 공장식 축산업이 환경 파괴와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메탄가스 양은 소형차 한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온실가스 양과 비슷하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3%가 교통수단에서 18%가 축산업에서 발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축산업을 위해 아마존을 비롯한 열대 우림이 파괴되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분의 1이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채식이 지구온난화는 물론이고 식량 부족을 해결할 방법, 더 나아가 지구를 살리는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다. 채식의 종류는 다양하다. 엄격하게 식물성 식품만 섭취하는 비건, 유제품은 섭취하는 락토 베지테리언, 유제품의 달걀까지 먹는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등 섭취하는 음식의 범위에 따라 나뉜다. 최근에는 엄격하게 채식을 실천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채식을 지향하며 간헐적으로 고기나 생선, 유제품을 섭취하는 플렉스테리언이 증가하고 있다. 점점 커지는 비건 식품 시장.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며 시장을 선점하려고 노력 중이다.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비건 시장에 뛰어든 풀무원은 식물성 지향식품 선도 기업을 선언하고 두부면, 두부텐더, 만두 등 식물성 대체육을 활용한 상품을 늘리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식물성 식품 전문 브랜드 플랜테이블을 론칭하고 비건 인증을 받은 100% 식물성 비비고 플랜테이블 왕교자를 선보였다. 편의점 업계도 이런 흐름에 합세했다. CU는 채식 지향식품, 대체육 사용식품에 대한 고객 니즈를 확인해 채식주의 간편식 시리즈를 선보이며 비빔밥, 삼각김밥, 파스타 등 다양한 메뉴를 출시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편의점에서도 채식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에 소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간편식뿐만 아니라 외식업계에도 비건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해 5월 국내 대표 식품 기업들이 잇따라 비건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풀무원은 플랜튜드, 농심은 포리스트 키친의 문을 열며 본격적으로 비건 외식 시장에 뛰어들었다. 두 레스토랑 모두 비건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 채식을 지향하는 소비자, 가치 소비를 실천하는 MZ세대 등 전체 소비자를 어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파파존스는 지난달 국내 업계 최초로 식물성 피자 2종을 출시했는데 채 열흘도 안 돼 조기 품절되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비건 식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증가하는 국내 채식 인구.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비건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4%에 달하는 수치다. 여전히 북미나 유럽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2008년 15만 명에 그쳤던 것을 생각했을 때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채식을 선호, 지향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도 채식 관련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전국 광역기초단체 7곳이 채식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특별시는 2021년 3월 채식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채식 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 최초의 조례안 발의였다. 조례안 내용이 원론적 수준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채식을 언급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다. 빠르게 증가하고 성장하는 국내 채식 인구와 산업을 위해 소비자와 기업, 더 나아가 지자체와 국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함께 건강 건협. 요즘 트렌드.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는 MZ세대의 절약법. MZ세대가 소비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MZ세대를 겨냥해 상품을 출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IMF 시절 이후 최고 물가 상승률을 경신할 거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불황이 심화되면서 MZ세대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기 위해 현재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는 욜로, 자신의 부와 귀중품을 과시하고 뽐내는 플렉스 등 소비를 즐기는 세태를 표현한 신조어를 수년 전부터 자주 마주칠 수 있었다. 하지만 OECD가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4.8%에서 5.2%로 상향 조정하면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MZ세대의 소비 문화도 절약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짠돌이와 재테크의 합성어인 짠테크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오늘 소비 영원, 무지출 챌린지.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줄여보기 위한 해결책으로 무지출 챌린지가 시작됐다. 무지출 챌린지란 말 그대로 하루의 지출 0원을 목표로 하는 것을 뜻한다. 아껴 쓰는 것을 넘어서 소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발전한 것이다. 무지출 챌린지를 위해 냉장고 속 식료품들을 활용해 음식을 직접 해먹는 냉장고 파먹기, 비싼 외식비를 아껴주는 점심 도시락 싸기, 앱테크로 모은 쿠폰 사용해서 커피 마시기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공유하기도 한다. SNS상에는 이미 샵 무지출 챌린지 해시태그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비싼 통신비는 이제 그만, 알뜰폰 사용. 기존 이동통신 3사의 고가 요금제와 품질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알뜰폰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자체 브랜드로 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0년 정부가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기지국이나 대리점을 운영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일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비싼 통신비를 지불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 MZ세대는 통신사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급제폰 단말기를 구입하고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면 기존 이동통신 3사 대비 반값에 가까운 가격으로 데이터와 통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말 기준 1,200만 명을 돌파한 알뜰폰 이용자는 MZ세대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올해 1,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당근이세요? 중고거래. 예전에는 중고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쓰던 물건을 물려받는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컸다. 새 것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으로 여겨진 것이다. 하지만 MZ세대에게 중고거래는 원하는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하고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다. 2022년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4조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MZ세대는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생각되면 바로 중고마켓에 올린다. 그러면 물건은 자신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가고 자신에게는 약간의 돈이 생겨 새로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사용해보고 싶었지만 구입을 망설였던 것을 새 상품이 아닌 중고로 구입하면 적은 비용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신의 취향을 찾고 구체화하는데 거리낌 없는 MZ세대에게
중고거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지도 모른다. 함께 건강 건협. 메디체크 탐방. 우수 지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뉴 프론티어 경기. 경기도 검진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 검진센터는 지난 2018년 11월 신청사 건립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의 첫 발을 내디뎠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최고의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구성원들의 열정은 신청사 이전 5년째를 맞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꾸준한 신뢰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경기도민의 건강지킴이로 우뚝 선 경기도 검진센터 이하 경기도 지부를 둘러봤다. 경기도 지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 조원동 779 수원종합운동장 앞. 검진 요일과 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 8시에서 16시 토요일 8시에서 11시. 고객센터 031-250-5800 홈페이지 gg.kahp.or.kr 품격 있는 검진 제공. 경기도 지부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의학과, 치과 등 27명의 전문의를 포함한 270명의 전문 인력이 질병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 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건강검진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3.0 T전도 MRI를 도입하고 128채널 MDCT, 최신 내시경 장비를 구비하는 등 고품격 검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간암, 기타 암 등 2021년도 516명, 2022년도 507명의 각종 암을 발견해 건강검진센터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경기도 지부는 전국 지부 가운데 5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우수한 실적을 유지해오다가 최근 2, 3년 사이에 3위권으로 진입해 지금까지 우수 지부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고품격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경기도 지부만의 특별한 노력이 있다. 한 가지 예로 경기도 지부는 2022년 내시경센터와 여성의학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 의료진을 보강했다. 특히 경기도 지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신경 쓴 공간은 여성의학센터다. 검사 방법에 대한 거부감으로 검사 자체를 기피하는 여성 고객을 배려해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여성의학센터로 연결되는 통로를 마련해 여성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지부의 이러한 노력은 고객 감동으로 이어져 실제로 여성 고객 수가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MVG 전문 고객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차별화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검진의 품격을 높이고자 노력했던 경기도 지부의 진정성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지역민을 위한 검진기관으로서 전문성에 집중. 경기도 지부는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1번 국도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 수원 종합운동장과 인접해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것도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여기에 더해 넓고 쾌적한 건물 외형에 걸맞게 검진기관으로서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 지부는 서울과 가까이 있다 보니 불리한 조건이 많다. 차를 타고 30분이면 서울에 갈 수 있으니 기왕이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할 뿐 아니라 수원 지역에만도 대형 병원이 많아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 지부가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중점을 둔 것은 기존 병원과는 차별화된 검진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점이었다. 고객의 편의를 고려한 검진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의료진과 최신 장비를 도입해 정확한 검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 덕분에 우수 내시경 검진센터로 인증받고 또한 수도권 협약병원과의 연계를 구축해 고객의 평생 건강관리 시스템을 지원했다.
여기에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차리는 구성원들의 뛰어난 순발력도 한몫을 경기도 지부는 암 발견 잘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강점인 검진센터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 고객의 입소문만큼 강력한 홍보 효과는 없는 법. 검진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던 노력에 힘입어 경기도 지부는 한계를 딛고 전국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우수지부로 성장했고 이제는 전국 지부를 선도하는 역할에도 충실을 다하고자 한다.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지부. 경기도 지부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쏟고 있다. 나눔 사업과 후원 사업, 사회공헌 건강검진, 배식 자원 봉사와 건강환경 가꾸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의료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아동, 청소년 시설에 건강검진을 제공하며 이와 더불어 자원의 선순환 및 이에 따른 수익금 기부를 통한 제로웨이스트 사업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건강생활 실천 상담실에서는 검진 고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만, 영양,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등 건강과 관련된 위험 요인에 대해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인과 건강주의군이 유병자로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개인별 맞춤형 생활습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검진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에 힘입어 건강생활실천상담실 운영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부 중 최우수 지부로 선정돼 영양상담 및 건강생활실천 관리 업무에서 단연 1등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경기도 지부를 이끌고 있는 김계환 본부장은 지부가 지금처럼 성장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온 구성원들의 노력이 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직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각별한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지부는 지역민을 위한 검진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속에 우리 구성원들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과 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출퇴근 유연제, 순환 근무 등의 제도를 마련해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객과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도 지부가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할 테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미니 인터뷰. 경기도 지부 이용순 원장. 고객 중심의 진료와 친절한 서비스로 인술을 베푸는 건강검진센터. 의술은 인술이라는 말도 있듯이 경기도 지부는 고객 중심의 진료와 더욱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운데 믿고 찾을 수 있는 검진센터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부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27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병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건강검진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검진의 기본이 되는 기본 종합검진뿐 아니라 정밀 종합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공무원 및 기업체 임직원 건강검진, 예비부부 및 청소년 영유아 검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와 성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성원들에게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활동의 주축이 되는 사람, 즉 직원들이 행복해지면 성과와 고객 만족도는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전 직원 대상 뇌파맥파 스트레스 측정, 희망 직원 대상 마음 건강 평가와 고위험군 관리, 정신건강 전문가 명사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부 여성의학센터에서 알려주는 검진 팁. 여성의학센터에서는 어떠한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자궁경부암 검사와 질 초음파를 중심으로 난소, 자궁근종, 성매개 질환, 호르몬 등 여성 질환에 대한 모든 진료 및 처방을 하고 있다. 질 초음파, 바이러스 및 호르몬,
각종 여성질환 검사를 통해 여성 검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과거 병력에 대한 정확한 확인부터 의사진료, 치료로 연계를 이으며 치료 과정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통해 고객의 검진의 이해를 높이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여성 고객의 마음까지 위로하는 공간. 여성 검사는 검사 방법에 대한 거부감으로 검사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지부는 여성 고객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독립적이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해 편안하게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검사 대기실과 바깥 정원을 연결하고 출입구 화단을 조성해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안정감을 높이고 접수처는 수검자의 눈높이를 고려해 직원과 소통이 원활하도록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새롭게 단장한 탈의실은 파우더실과 개별적인 탈의 공간을 만들어 여성이 마음까지 위로받고 행복해지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궁 경부암 검사 시 질 초음파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 여성암 가운데 발병률이 높은 자궁 경부암은 검사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검사를 기피해 적기에 발견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몇 달 전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센터를 방문해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자 이야기로 눈물 지으시며 자궁 경부암 검사 중 질 초음파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필요 없다고 거절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난소암은 고령의 여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궁암 검사는 자궁 입구 경부세포에 대한 검사이고 난소와 자궁 근종, 내막에 대한 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만큼 난소와 자궁을 절제하지 않으신 여성들은 질 초음파 검사까지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지부 여성의학센터는 국가검진 시 의무적으로 진행하던 검사에서 탈피해 세분화, 전문화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인적인 여성질환 치료를 받고 만족해 하시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경기도지부 여성의학센터에서 전하는 꿀팁. 여성의학센터에서는 검사뿐 아니라 폐경에 의한 호르몬 변화 및 각종 여성 질환에 대한 다양한 검사와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부 산부인과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검진과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지부 여성의학센터를 방문하셔서 평소 증상을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친절한 진료 안내 받으세요. 함께 건강 건협 메디체크 뉴스. 메디체크 본부 소식. 본부 검진관리부 화상회의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월 26일 목요일 직제 개편에 따른 검진관리본부의 향후 업무 운영 방향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진단검사과, 영상검사과, 건강증진과의 중점 추진 계획 논의를 통한 최고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및 고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검진관리부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진단검사 정도관리, 영상검사 화질평가 등 품질관리의 중요성과 치과 및 내시경 분야 확대 운영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 등을 주요 논제로 삼았다. 본부, 사업관리과 화상회의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월 1일 수요일 안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 사업 추진 전략 및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본 지부 사업관리과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검진 사업의 향후 방향성을 바탕으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지부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부, 국제학술지의 논문 발표. 메디체크 연구소는 국내 1차 진료기관에서 종양표지자 검사의 참고 범위 설정 및 검증, 후양적 단면 조사 연구를 국제학술지인 헬스 사이언스 리포츠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건협 전국 16개 건강증진센터에서 종양표지자 검사를 받은 21만 4,15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중앙검사본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 검사실 오픈. 중앙검사본부는 정밀 의료에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NGS 검사실을 오픈했다. NGS 검사실은 분자 유전 전문의 초빙,
검사자 교육, 장비 도입 및 검사실 구성 등 전문 기반 조성을 위해 약 6년간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이다. 이번 NGS 검사실 오픈으로 암 발생 변이를 확인하는 NGS 암 유전 패널 검사와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변이 확인 NGS 급성 심정지 패널 검사를 건협 전국 17개 건강증진 의원을 통해 검사받을 수 있다. 메디체크 지부 소식. 서울 서부. 정월 대보름 맞이 불엄 나눔 행사. 서울 서부지부는 2월 3일 금요일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불엄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정월 대보름의 불엄을 깨거나 깨서 먹으면 한 해 동안 건강하다는 풍속에 따라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내원자에게 불엄을 제공했다. 서울 서부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 및 내원객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서울 동부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 실시. 서울 동부지부는 2월 14일 화요일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안부를 여쭙고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였다. 앞으로도 서울 동부지부는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 국군 포천병원 군장병 대상 금연 캠페인 실시. 서울 강남지부는 2월 16일 목요일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에 위치한 국군 포천병원에서 군장병 120명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흡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담배의 폐해를 전달함으로써 개인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올해도 군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통해 국방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한 금연 교육과 금연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 동부 141촌 자매결연마을. 구소성마을 후원물품 전달. 부산 동부지부는 2월 9일 목요일 141촌 자매결연마을인 양산시 상북면 구소성마을을 방문하여 사회공헌 물품을 전달했다. 구소성마을 회관을 찾아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달하고 마을 주민들의 훈훈한 마음을 전달받았다. 부산 동부지부는 다양한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상생협력과 지역 발전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부산 서부. 사상구청과 폐암 무료검진 지원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부산 서부지부는 2월 6일 월요일 사상구청과 취약계층 대상 폐암 무료검진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은 공업지대 및 제조업 종사자가 많은 사상구의 지역적 특성을 배경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상구 관내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폐암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부산 서부지부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구. CMB 대구방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부는 2월 15일 수요일 대구 CMB 방송국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협회의 의료 콘텐츠를 CMB 방송과 공동 홍보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대구지부는 언론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천.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인천지부는 2월 16일 목요일 인천혈액원과 함께 2023년 첫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동절기 한파와 헌혈 인구 급감으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작은 보탬이 되고자 동참하게 되었으며 직원들의 참여뿐 아니라 관내 숭이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인천지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울산 여성 노래교실 건강 캠페인 실시. 울산지부는 2월 6일 월요일부터 2월 7일 화요일 양일간 KBS 울산 여성 노래교실과 중앙농협 여성 노래교실 수강생을 대상으로 건강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건강 리플릿 배포, 건강 소식지 전달,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 등을 통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지부는 앞으로도 건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 진행. 경기지부는 2월 8일 수요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함께 경기지부에서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겨울 한파 등으로 인한 혈액 보유량 급감으로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경기지부는 앞으로도 공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에 앞장서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강원 애민보육원 사회공헌 건강검진 실시. 강원도 지부는 2월 8일 수요일 춘천시 애민보육원에서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의료 소외계층 아동 27명을 대상으로 기초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영상검사 등 전반적인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강원도 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의료 소외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강증진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충북 세종 서원 노인복지관 건강 캠페인 실시. 충북 세종지부는 2월 8일 수요일 청주시에 위치한 서원 노인복지관을 찾아 건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서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 및 뇌파를 통한 스트레스 검사, 영양 상담을 진행했다. 충북 세종지부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 충남 헌혈로 생명 나눔 실천. 대전 충남지부는 2월 9일 목요일 본원 주차장에서 사랑의 헌혈 활동을 펼쳤다. 혈액 보유량 감소로 인한 수급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 충남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이동식 헌혈 버스에서 진행됐다. 대전 충남지부 직원들은 매년 다회에 걸쳐 헌혈에 동참하는 등 생명 나눔 실천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북 검진 고객 전용 제2주차장 오픈. 전북 지부는 2월 1일 수요일 검진 고객 전용 제2주차장을 새롭게 오픈했다. 이번 주차장 확장으로 총 250대가 동시 주차 가능하게 되었으며 고객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검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 3길 13. 광주 전남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 실시. 광주 전남지부는 2월 1일 수요일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혈액원과 함께 광주 전남지부에서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이어진 한파와 설 연휴 등으로 인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보탬이 되고자 진행했다. 광주 전남지부는 앞으로도 공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에 앞장설 예정이다. 경북지부 건협사랑 어머니봉사단 비원노인복지관 실버식당 봉사 실시. 경북지부 건협사랑 어머니봉사단은 2월 16일 목요일 비원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실버식당을 방문하여 조리 및 배식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위해 재료 손질, 조리, 배식 및 뒷정리 등을 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경남지부 마산회원구청의 이웃돕기 성금 후원. 경남지부는 2월 1일 수요일 마산회원구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실시하였다. 전달식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공헌 사업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지부는 이후로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제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건강증진 업무 협약. 제주지부는 2월 8일 수요일 제주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와 건강증진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제주지부는 도내 소상공인의 복지 지원 및 이를 통한 삶의 질 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제주지부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2023년 상하반기 2번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함께 건강건협, 독자와 함께 2월 호를 읽고 5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번 호에 실린 아이들의 꾀병 속마음 읽어주기 기사가 유익했습니다. 사례와 해결 방법까지 있어서 칼럼명처럼 실생활에서 정말 똑똑하게 실천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육아에 도움되는 좋은 글 기대해 봅니다. 김진경, 경기 수원시 2030 건강 칼럼이 좋았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와 다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젊어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의 결과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침 혈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임시원, 서울 강서구 근감소증 단순히 영양과 운동만으로 해결될까를 읽고 근감소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기도 하지만 적정한 수면과 기본적인 운동을 하고 우울과 고독해지지 않게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우정렬, 부산 진구 리포트, 솔루션 칼럼의 만성피로 기사가 참 유익했습니다. 만성피로란 무엇이고 올바른 대처, 치료법 등 만성피로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고 만성피로 없는 활기찬 일상, 행복하고 건강한 2023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조석현, 경기 의정부시 3월호 독자 퀴즈 건강생활 실천 상담실 운영과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직원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정부청사 건강지원센터 운영 등을 골자로 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사업명은 무엇인가요? 28에서 29페이지 참고. 참여 방법 웹진 kahpwebzine.or.kr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기간 2023년 3월 6일 월요일부터 3월 24일 금요일까지